이번엔 을지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출신인 국민의 미래 한지아 당선인과 의정 갈등 문제를 포함한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한지아 당선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여당이 어려운 상황에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합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나오셨고요. 정치 신인이지만 이른바 이제 비상 상황을 몇 달 동안 경험하시다 보니까 이제 소회도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치에 와 보니까 사실 큰 차이가 처음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 사는 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도 갈등이 있고 그런 것들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 정치는 그 범위가 더 넓고 그리고 조금 더 노출이 된다는 부분의 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밖에서 보던 거하고 이렇게 확연하게 다르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의정 갈등 얘기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그 당선인 경력을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카톨릭 대학교 의학 박사고 학사부터 거기서 나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을지의과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WHO 세계보건기구 담당관을 하셨습니다. 예.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두 가지 큰 축으로 일을 했고요. 재활의 세계 재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담당했고 또 고령화 관련돼서 전 세계가 WHO가 추정할 2050년에는 지금 고령 인구보다 전 세계도 2배가 늘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중에 한 80%가 저개발국에서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 그리고 코로나 한가운데 있으면서 고령 인구를 많이 타격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응 그런 것들 다 맡아왔었습니다. 지금 의료, 의사 이쪽은 지금 복지부로 치면 2차관 그쪽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1차관 쪽 그 얘기네요. 1차관과 또 코로나 관련된 대응은 2차관 쪽이기도 했습니다. 같이 있군요. 예. 그럼 어쨌든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경험하신 것도 저 의정 활동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자, 이번 여당이 총선에서 진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게 의정 갈등을 꼽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현재 의정 갈등 상황 이거다. 이렇게 한 말씀으로 하신다면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의정 갈등 자체가 사실은 총선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긴 했습니다. 그 정부의 유연하지 못한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기도 했고 또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미숙함도 좀 보여줬고 국민의 피로감도 가중시켰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수층의 핵심 지지층인 의사들의 표 이탈을 참 초래하긴 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의사들이 어느 정도 증원의 규모는 찬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65%의 증원, 2,000명의 증원을 얘기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좀 결집을 해서 이번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총선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의대 증원 자체는 동의하세요? 전 동의합니다. 예. 예. 규모도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구체적인 규모는 제가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2,000명을 고수하듯이 지금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전공을 대표하는 단체도 똑같이 0을 고수합니다. 어제도 나왔지만 원점 재논의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 이렇게 첨예한 갈등 안에서는 국민이 캐스팅 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결국에는 증원을 원하고 그리고 유연화를 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질문 드릴게요. 방금 요 전에 그 개혁신당의 이주영 당선인 역시 의사 출신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증원 규모나 이런 부분을 여쭤보니까 자,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방향성을 정하고 수가라든지 지역의료 그다음에 필수의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해야 되는지 그런 틀을 정한 다음에 의대 정원 문제는 그다음에 수반되는 소프트웨어나 그 수반되는 변수지 그거를 먼저 숫자를 박아놓고 가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생기고 의사들도 납득시키지 못한다 이랬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꼭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일단 필수 의료 패키지가 그런 부분들을 다 최대한 담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 이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4축 중에 하나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를 어떻게 살릴지에 대한 수가 문제라든가 아니면 형사 처벌 문제라든가 그 중에 한 축이 의사 증언에 대한 거였고요. 의사 증언에 대한 건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의사 증언은 10년이 걸립니다. 그 10년 동안 지금 의사 증언을 어느 정도 시작을 하고 그런 다음에 차차 그걸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게 맞고 그렇게 정부가 제시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 매몰돼서 모두 다 잊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죠. 네. 반드시 아까 그 얘기가 또 정답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네. 하셨고요. 자, 그러면 정부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볼 때 어차피 대화를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 선거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다시 한번 되돌아볼 거예요. 그러면 네. 어떻게 의료계하고 잘 타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제 대화가 잘 되리라고 보세요? 지금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2,000명 유연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또 네. 의협이나 어제 얘기했듯이 영을 또 고소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결국엔 뭐 김윤 의원이 당선인이든 뭐 서명 당선인이든 말씀하셨듯이 협의체나 그런 대화의 창구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국회가 좀 중립지대로서 여든 야든 그런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정치를 통해서 또 풀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전공의 대표가 의대 교수들을 착취사슬 관리자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랬더니 의사협회 이면택 당선인이 조금 감싸는 듯 하면서 약간 그 의료계 내부에서 약간 대화 모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계는 좀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죠? 꼭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복잡한가 보죠? 뭐 의사들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네네. 개원이, 봉직이, 뭐 병원장, 전공의, 교수, 뭐 전문의 다 있는데요. 네네. 그 이 위치에 따라서 다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고무적인 거는 그래도 의료계가 서로 협력을 하려고 그러고 어제도 보니까 의협 회장 차기 회장과 또 비대위원장이 또 서로 껴안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국민이 보기에 위안이 됩니다. 그 대화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모습 자체가 힘이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희망적으로 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말씀을 하셨었냐면 정치권이 이제 그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중재를 하실 생각이세요? 아까 조금 언급해 드렸듯이 그런 대화의 창구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나머지 뭐 후속 축지, 뭐 보건의료 인력 추계에 대한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인 것, 뭐 형사처벌에 대한 법적인 것, 말씀하셨듯이 수가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이 부분들도 하지만 당장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그런 장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동안 왜 물밑 대화가 없었겠습니까? 대화 있었습니다. 저도 비대위원 때부터 발표 나는 날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정부와 의와 대화를 해 나가는데 이게 첨예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강경파의 사람들이 보이기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걸 해결하고 싶어하는 절실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교수들도 의사들도. 그래서 그런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대화가 우선이고 그 장을 만드는 게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분이긴 한데 여튼 이 문제 일부분이긴 하면서도 또 우리가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안철수 당선인은 의대 증원 1년 유예 제안했어요. 예.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합리적인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실적인 아니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합리적인 아닌데 현실적이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는 있지만 그게 구현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국민이 캐스팅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은 증언을 원하고요. 그리고 지금 백지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받아들이실지 그리고 단 국민도 합리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단계적 또는 유연화에 대한 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그 유연화에 대한 입장은 정부만을 향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의료계에도 향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의대 증원 얘기는 저희가 한 10분 가까이 들었으니까 이제 일반 정치 현안도 좀 다뤄볼게요. 자,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국민의힘과 국민의 미래에 준 성적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선회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한 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항상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국민의 힘이 한 분 한 분 다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이렇게 매섭게 회초리를 때린 걸까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의 여러 가지 대응도 조금 늦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국민들이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비전이나 긍정적인 메시지를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반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두 가지가 핵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지아 당선인께서는 용산 책임론이 이제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100%는 아니다. 당도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네. 이거 무슨 보험 비율은 아니고요. 용산과 여당의 책임 비율을 따진다면 어떻게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큽니까?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안에 있어서 한 곳만 잘못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더 소통을 하면서 부족함을 서로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됐던 건 맞기 때문에 저는 서로의 입장 뭐 그 비율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크게 서로의 봐서 역할이, 공동 책임이다. 공동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언젠가 모두 다 반성을 하는데요. 반성한다는 건 잘하려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다 잘하고 싶어서 앞으로 더 노력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총선이 끝난 뒤에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당선인께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인적 쇄신만큼의 인식의 쇄신이 필요한 것 같다. 인적 쇄신만큼의 인식의 쇄신. 참모들이 직언할 수 있어야 하고 민심을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직언을 못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주저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뭐 직원도 했을 수는 있겠지만 더 강한 직원들이 있었으면 더 빠른 대응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볼 때 어쨌든 직언을 했든 안 했든 통하진 않았다.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예, 얼마나 했는지 그 과정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민심이 잘 전달됐느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그 인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되새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현재 참모들도 그렇지만 그 다음 참모들도 그렇고 당연히 여당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요번에 민심의 회초리를 받았는데 앞으로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자,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결과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작별 인사 메시지 남겼다는데 당선인께서도 받은 내용 있으시죠? 예, 다음 날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예. 주셨더라고요. 근데 뭐 메시지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뭐 어제와 오늘 더 반성하려는 의지 그런 것들이 담아 있는 전화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좀 예. 울컥하셨나요? 아이 뭐 울컥하진 않았고요. 그러진 않았지만 그런 잘하려는 의지 저는 여당과 야당 역할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면은 여당은 비판까지 고려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고 비전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이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서 고치자 이런 말을 이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당선인께서 보시기에는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한다고 보세요? 뭐 고쳐야 될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비전과 대응책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요 며칠 어떤 한 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맹공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다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자치단체장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지정을 예. 어떤 분들은 구태의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국민의 정치를 한다 생각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정치를 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거를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다 잘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를 했습니다. 다들 기억을 못하겠지만 역사를 왜곡함으로써 표심을 잡는 것. 또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비판, 예를 들어 여자라든가 아니면 인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맹비난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허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시스템화했습니다. 저는 그건 지금까지 어떠한 그 누구도
국민의힘의 역사상 해본 적이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네. 제대로 이해했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역사 왜곡으로 표를 얻는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거를 지적은 안 했지만 예, 예. 그게 허용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메시지가 예, 있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일종의 지적이고 그냥 두 번째는 여성에 대한 공격, 어떤 여성이나 성적인 어떤- 모욕이라든지 내가 바꿀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그게 여성이든 뭐든 간에 예. 그런 내가 바꿀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네. 그러한 아이덴티티에 대한 그거에 대한 공격 예, 예.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변화들은 그게 바로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아주 그게, 중요하게 보셨군요. 그게 국민 당선인께서. 정치고 예. 그리고 그게 다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한동훈 정치의 아주 다름이 그 부분이었다 이제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다음 질문이 뭐였냐면 한동훈 위원장 평가한다면 몇 점 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인데 그 뭐 제 점수가 계량할 수 있을까요? 제 점수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돈이 안 되니까 예.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거는 답하기 어렵어요. 그 전에도 누가 질문을 하셨었는데요. 그건 답하기 어렵어요. 여튼 제가 전반적으로 이 초년 정치인 한동훈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시는 편입니까? 우리 저는 쉽지 않은 시작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전부 다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을 다한 부분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한동훈 위원장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예. 한 전 위원장은 사실상 정치 계속하겠다는 뜻을 저희 시사를 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자기 뭐 의무를 다한다 뭐 이런 식의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킨다 이런 성의 네.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일각에서 뭐 당권에 도전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그 가능성을 낮게 보는 사람들도 많고요. 당선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전 위원장이 좀 쉬는 게 낫다. 이유가 뭡니까? 좀 쉼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지친 상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조금은 그 과정들을 너무 급박하게 돌아간 100일이었기 때문에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면 말씀드렸듯이 대응과 비전과 이런 것들을 확립해 나갈지 그리고 조금 더 차분히 사람들을 만나면서 원로들도 만나면서 고견도 들으면서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목표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것들이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름이 있는 분이 이미지가 많이 소진됐습니다. 본인이 소진시켜주시고 싶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시기 한 4월 초 첫 번째 주 그리고 3월 말에는 거의 여의도 연구원에서는 80에서 90석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는 그러한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의 소모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쉬면 좋지 않을까, 쉼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여의도 연구원 80, 90석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에 그래도 호소해서 개헌 저지선을 지켜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한 이제 대국민 메시지 곧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메시지 담겨야 된다고 보세요?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이해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 쇄신 하겠다는 명확한 메시지가 있으면서요. 네. 따뜻함과 유연함 그리고 통합에 대한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물론 우리가 개헌 저지선을 지키긴 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국회가 그거를 무력화할지에 대한 아슬아슬한 국정 운영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협치라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필수입니까? 해야 돼요. 필수입니다. 네. 국정 기조를 확실히 전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당대표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좋은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조금 구심점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경우에 지금 아침에도 들어보니까 투톱 체제도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분이 그냥 안정적으로 조금 정비하는 차원에서 좋은 분이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야당도 협치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막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고 그게 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보세요?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따뜻함과 유연함 그리고 통합을 위한 희망적인 메시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 우리의 기존 정치라는 것은 맹비난을 하고 아까 뭐 혐오성 발언들을 하는 거지만 앞으로의 정치는 정치 개혁은 나이를 떠나서 기존 세대냐 새로운 세대가 날 갈리는 게 아니라요. 그런 메시지에 따라서 진정한 다음 세대의 그런 정치를 하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민주화라는 어떤 분명한 네. 목표가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없는 상황에서 그런 정치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민주당이나 야당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카드 이거는 어떻게 응해야 된다고 보세요? 거기서의 결정권도 국민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의의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젊은 장병이 희생된 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짧게 하나 대답해 주세요. 22대 국회에서 나는 이거는 꼭 이루고 싶다. 뭐 법안이어도 좋고 어떤 정치 행위여도 좋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정치적인 비전을 말씀드린다면은 일하고 싶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사회,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지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당선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